반갑습니다. 설 명절 잘 보내셨죠? 자, 6주째 강의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한 내용이 시험에 거의 35문제 정도까지 출제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다음 주가 한 3문제 정도, 오늘은 한 2문제 정도밖에 출제는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 했던 게 9문제까지 출제될 수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용어정의, 2차 과목은 다 용어정의가 있죠. 뭐 예를 들면 공법도 기반시설이라든지 뭐 용적률, 건폐율 이런 용어정의가 있는데, 우리도 용어정의가 알아야 되는 이유가 부동산 등이란 토지, 건축물, 분양권, 입주권을 부동산 등이라고 합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에 해당되고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인 부동산에 해당되지만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신고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투기 또는 투자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 다음에 매매계약뿐만 아니라 공급계약은 아파트 분양계약입니다. 아파트 분양받아도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고요. 해제 신고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자, 검정체계에 의해서 검정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 검정체계 구축 운영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고요. 위반 시 제재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프린트 51번 맨 밑에 별표에 보면 3가지가 있습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거래 대금 지급 증명자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 신고하면 10% 이하, 100분의 10, 10%, 10분의 1 다 같은 말이죠. 100분의 1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10% 이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도 있고요. 그리고 자진 신고하면 면제 감경해 줍니다. 조사 시작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면제해 주고 조사 시작된 후에 자진 신고하면 50% 깎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경우 신고합니다. 경기도 광역시에 있는 군지역은 신고하지만 그 외의 군지역은 신고 대상 아닙니다. 주택임대차 신고. 상가는 신고 안 하죠. 주택임대차만 신고합니다. 주택.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계약이 변경된 경우, 해제 등이 된 경우 30일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다만 계약 기간만 2년 더 연장해주고 보증금이나 월차임이 변경이 안 됐다면 변경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기간만 연장해주는 경우는. 자, 그 다음에 주택임대차 신고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이고요. 그 다음에 포상금, 암기 프린터 28번에 있습니다. 포상금이 공인중개사법은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입니다. 요건 2개월 이내. 28번에 위에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법, 28번 밑에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국고에서 50% 보조해 줄 수 있는데 최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시군구 전액을 시군구 재원으로 충당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외국인 등의 특례가 뭡니까? 특별히 예외가 특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고 하잖아요. 신생아 특례가 뭐예요? 특별히 예외적으로 대출 금리를 낮게 해준다고요. 신생아가 있으면 결혼했든 안 했든 아기만 가졌으면 최근 2년 이내에 아기를 낳았으면 돼요. 지금 만 2살까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올해 현재 지금으로부터 2년 이내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신생아 특례 대출을 해줍니다. 그 특례, 여기는 신생아 특례 대출은 신생아 있는 사람을 특별히 더 보호하려고 혜택을 주려고 특례를 둔 거고, 여기 특례는 외국인 특례는 외국인을 규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은 신고 안 해도 되는데 외국인만 특별히 예외적으로 신고해야 되거나 또는 허가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례가 특별히 예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매매계약만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데 외국인은 교환계약, 승려계약도 60일 이내 해야 되고요.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외국인이 경매, 상속, 환매권 행사, 신축, 정축, 개축, 재축의 경우도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암기 프린트 27번에 있습니다. 27번.
자, 그 다음에 허가구역 군문 명자야 명성지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개정된 게 27번 암기 프린터. 암기 프린터는 계속 시험 볼 때까지 가져오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의 지정은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이게 옛날에는 2017년까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공법은 주로 누구냐? 국토부 장관이냐, 시도지사냐, 뭐 대도시시장이냐, 누가 입안 결정권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주로 나옵니다. 마찬가지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고요. 옛날 공법 시험에 나왔습니다. 어떻게? 허가구역 지정권자와 허가권자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공법 시험에 출제됐다고요. 그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이런 게 시험에 공법 시험에도 나왔고요. 감정평가사 시험에도 출제됐습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은 암기 프린터 32번에 보면 일정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허가받습니다. 주거 미지정 60제곱미터 초과, 그 다음에 상업 공업 150, 녹지 200, 기타 250, 농지 500, 임야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만 허가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무기간도 암기 프린트 32번에 동그라미 6번에 있는데 주택용지, 복지시설, 편익시설, 농업, 임업, 축산업 2년이고요. 사업용 4년, 현상보전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자, 이런 지정된 허가구역에서 허가 안 받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100분의 30이나 30%나 같은 말이죠.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 안 하면 그 의무기간 동안 이행강제금을 10% 범위 내에서 부과하는데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 부과한다. 이것도 옛날에 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출제됐습니다. 5%, 7% 이런 개별 기준이. 자, 그러면 지난주까지가 중요했고요. 오늘 한 내용은 시험에 물론 분묘기지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 확인설명서, 서식 비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해가지고 최대 5문제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또 이게 농지법은 공법의 시험에 나오고요. 분묘기지권은 민법, 물권법에도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분묘기지권은 중개실무에 많이 나왔고요. 농지법은 공법에서 2문제 출제됩니다. 그리고 전자계약, 최근은 전자계약서에 대해서 최근에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전자계약이라는 것은 인터넷상 종이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계약서 쓰는 건데 아마 제 생각에는 정부에서는 이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고 허위신고 이런 거 못하게 하려고 전산화하기 위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데 대출금리를 일단 0.2% 정도 거의 혜택을 줍니다. 정부에서. 그 시험에 뭐 0.2% 할인한다, 0.1%다 이렇게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법조문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건 정책상이니까 변경될 수 있겠죠. 어쨌든 지금 현재 거의 0.2% 정도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이런 걸 0.2% 정도 할인을 해줍니다. 대출금리를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그리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따로 안 해도 됩니다. 확정일자 받으러 동주민센터에 갈 필요 없습니다.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확정일자도 임대차 계약이면, 매매 계약이면 부동산 거래 신고도 자동으로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요거는 등기법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등기법의 특별법이잖아요. 등기법이 일반법이면 이건 특별법입니다. 그래서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인받는 건 암기 프린터 10번에 당모가지, 개대가리, 중의조한다. 암기 프린터 10번에 금인받아야 되는 거 있습니다. 6개. 금인이라는 거는 검사하고 도장받는 게 금인입니다. 금인.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진정한 소유자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고요. 남의 명의로 등기를 맡기면 신탁, 맡기는 거죠. 명신탁은 무효이고요. 이 무효는 선악을 불문하고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악의 제3자라도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요. 배우자 특례, 특별히 배우자는 예외다.
원래 명신탁을 하면 처벌을 하고요. 명신탁은 무효인데 배우자의 경우에는 배우자, 종중,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등의 목적이 없다면 유효하고 처벌하지 않는 게 특례입니다. 특별히 예외입니다. 배우자 간에는. 왜 그렇겠어요? 우리나라는 옛날에 주로 부부 공동명의면 누가 앞으로 재산을 등겠어요? 옛날에 보면 남편 앞으로 많이 했죠. 옛날에. 또 종중도 옛날에 저도 시골에 보면 옛날에 할아버지부터 계속 물려받은 산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형님 앞으로 등기돼 있어요. 종손 앞으로. 왜냐하면 일제시대 때 문중 앞으로는 등기를 못하게 하면서 무조건 개인 앞으로 등기를 다 넘기라고 하니까 명신탁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종손, 장남 앞으로. 그래서 배우자, 종교단체의 경우 특례, 특별히 처벌하지 않는 예외를 인정한다. 그리고 특별히 예외적으로 유효하다. 가장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입니다. 요건 시험에 민법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 나오고 중개실무에서도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우리 현업에 나가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게 주택임대차 계약입니다. 제가 현업에서 근무해 보니까 제가 근무한 데를 빅데이터를 내보니까 하루에 한 달에 10건 정도는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 10건 중에서 거의 8건, 7건이 주택임대차예요. 매매는 한 건, 2건 있으면 한 건 정도밖에 안 되고요. 평균 2건 하면 돈 벌겠죠. 매매만 중개하면. 그러니까 주택임대차는 굉장히 중요하다. 최단기 존속기간 2년이고 계약갱 휴료권은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고요. 대항력은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기고요. 우선 면제 받으려면 대항력에다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됩니다. 자, 485페이지 앞에서 했습니다. 이건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앞에서 했고요. 우리 암기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것.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개입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개를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인 사항, 소재지, 면적, 지목, 권리관계, 그 다음에 거래 예정금액인데 거래 예정금액이 무엇이라고 용어정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시험에 10회 때 11회 때 2번 출제됐거든요. 거래 예정금액. 그때 답이 뭐였냐면 거래 예정금액이란 개업 공인중개사가 계략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일종의 시세라고. 시세. 예를 들면 시세 5억짜리를 손님이 터무니없이 10억 받아달라고 내놓으면 매수인한테 이거 10억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매도인 좀 비싸게 내놨습니다. 마음에 들면 가격 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인중개사법 목적이 국민 재산권 보호였습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국민경제 이바지라고 돼 있는데 그게 국민경제 이바지가 어떻게 보면 국민재산권 보호, 공공복리, 일맥상통한 뜻입니다. 다 비슷한 의미입니다. 의미는. 그래서 손님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거래 예정금액 시세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시험에 거래 금액을 설명해야 된다. X라고. 거래 금액은 아직 거래 성사되기 전에 미리 설명하는 거잖아요. 미리. 매수인이 살려고 하면 이거 지금 7억에 내놨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거래 금액은 아직 설명할 때는 거래가 성사 안 됐기 때문에 알 수 없죠. 그 시험에 거래 예정 금액 대신에 거래 금액을 설명해야 된다. X라고요. 실제 거래 금액은 아직 모른다고 설명할 당시에는. 그래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거래 예정 금액을 설명하고요. 중개보수 실비 산출 내역은 옛날에 설명 안 했는데 지금은 설명하도록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중개보수를 받으면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중개보수 영수증을 법정 서식을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중개업소에서 영수증을 주기는 줍니다. 그건 법정 서식이 아니고 법에 정해진 서식이 아니고 그냥 은행의 매출 전표처럼 조그맣게 잘라서 줍니다. 옛날에는 그 서식이 모든 우리 공인중개사법 서식은 전부 B5 용지 크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책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런 법정 서식은 없다고 중개보수가. 그래서 중개보수 영수증을 교부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을 개연성이 높아졌으므로 확인 설명할 때 중개보수 얼마라는 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해야 되고요. 또 계약서에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를 기재함으로써 3중의 보안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이용제한. 토지이용계획 대표적인 게 지구단위계획이잖아요. 지구단위계획. 그 선진국에서는 전부 개발계획에 의해서 행위제한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지구단위계획 이런 것처럼.
근데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는 게 거의 한 350개 부동산 법 중에서 약 100개는 개발 계획입니다. 택지개발 촉진법에 의해서 신도시 공급하는 것은 개발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그 계획을 짤 때 여기는 상업적이다 뭐 자기들끼리 정해가지고 그냥 그 승인 받으면 그게 바로 행위 제한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거의 250개 법률은 전부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행위 제한이 이루어지잖아요. 그건 법률에 의한 행위 제한이라고요. 그래서 땅값은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없는지에 따라서 땅값이 달라지잖아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따라서.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개발 제한 구역이다 이렇게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만 설명을 하면 족하는 것이지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어떤 행위를 할 수 없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게 판례입니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때 보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밑에 그 행정관청에서 행위 제한 적어달라고 하면 다 적어줍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그 휴대폰 가지고 한번 토지 이염이라고 옛날엔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시스템인데 지금은 토지 이염이라고 한번 집으세요. 홈페이지 나오는지 토지 이염 지금 휴대폰 가지고 토지 이염입니까? 이염 토지입니까? 그 갑자기 헷갈리는데 토지 이염 맞아요? 쳐봤어요? 안 쳐보고 다 알고 있었어요. 주무시다가 어떻게 다 알고 계시는데 누가 홍보 선생님이 하겠어요? 아빠가 자다가 아빠 생각났어 지금. 아빠가 마시는데. 예? 예? 대학교? 고등학교 선생님이세요? 무슨 과목 가르치는데? 컴퓨터? 컴퓨터인데 어떻게 토지 이염 알아 근데? 사고 팔고 많이 한다고? 있어요 토지 이염? 아 발음을 제가 잘못했어요. 저는 그건 저는 뭐라고 했는데 원래 발음을 못해. 지금 경상도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발음이 안 돼. 그 발음이 안 돼. 안 돼서 예 그럼 적어야 되겠네. 발음이 말로는 안 되니까. 토지 이염 예, 거기에 들어가면 다 그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 공짜로 다 발급받을 수 있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나와요. 그럼 그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서 행위 제한 뭐 할 수 있다 없다까지 밑에 다 나온다고. 그래서 땅 살려면 반드시 이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땅값이 결정되니까 가장 뭐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땅은 예를 들면 개발 제한 구역 이런 거는 해제하지 않는 한 영구 무한히 간다고. 100년이고 1000년이고 그러면 토지거래 개발 제한구역 땅을 싸게 샀는데 그게 만약에 개발 제한구역에서 해제되면 엄청나게 좋겠죠. 그런 땅을 살 수 있으면 좋은데 그걸 그래서 고위 정책 위반자들 국토교통부 우리나라를 움직이는 50명이 정해져 있어요. 그런 분들은 주요 정책 위반자들은 어디 해제할 건지 자기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럼 미리 사놨다가 자기 이름으로 못 사니까 남의 이름으로 명의신탁 해가지고 사고 이런 게 많이 적발됐어요. 지금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자기 이름으로는 못 사겠지만 자기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라고 해줄 수 있잖아요. 해제될 예정인 거 싼 값에. 그 뭐 해제됐다, 뭐 인천공항 개발한다 하면 그때는 팔 타이밍이에요. 살 타이밍이 아니고. 근데 일반인들은 투자자들 다 미리 알고 샀다가 팔고 나올 때 그때 막 사고 이렇게 하죠. 토지 이염. 어쨌든 그 토지 이용 계획을 토지 이염에 들어가셔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이런 거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이거는 그래 토지 이염에 들어가서 그거 발급받아 가지고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발급받아 가지고 그거 보여주면서 설명해야 돼요. 여기는 용도 지역이 뭐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그러면 손님이 개발 제한 구역이 뭐 하는 데인데요? 궁금하면 물어봐야 돼. 안 물어봤으면 그냥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설명했으면 거기서 뭐 못한다 이런 것까지 안 해도 상관없어요. 우리 집 근처에 보니까 개발 제한 구역 뭐 이거 호박 같은 거 심어 놓으니까 갖다 편말 붙여놨더라고.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이게 이런 농사 같은 거 지으면 안 된다. 만약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거 편말 붙여놨더라고 이 산에. 자, 그 다음에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입지조건, 취득 관련 조세입니다.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하면 되고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양도 관련 조세는 설명 안 해도 된다. 왜? 양도소득세는 팔 때 남는 게 있어야 세금 내는 거잖아요. 남는 거 이익이 있어야. 남는 돈 가지고 세금 내면 되니까 미리 준비를 안 해도 된다고요. 근데 취득세는 미리 준비 안 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반드시 취득세 납부 영수증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돈을 미리 준비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야 된다고요. 취득 관련 조세. 보유 관련 조세도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는 설명 안 해도 된다고요. 세법 시험에서는 양도소득세가 거의 50% 정도 나오죠. 16문제 중에서 거의 한 7문제 이상은 나오죠. 양도소득세가. 그렇지만 중개실무상은 취득 관련 조세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저도 이게 뭐 실무 강의 이제 해보면 투자 이런 거 강의해보면 양도소득세 얼만데요? 이렇게 묻는 사람 많은데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할 수가 없잖아요. 양도소득세는 취득시기, 양도시기 이런 걸 다 알아야 되고 1주택인지 이런 걸 알아야 되니까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대입해보면 돼. 취득 언제 했는지 이런 거 적어놓으면 자동적으로 계산대에 나옵니다. 그 자동계산기에 계산대에 나오는 거 가지고 제가 양도소득세 내보니까 정확하더라고요. 다시 뭐 경정신고 이런 거 하라고 연락 안 오더라고요. 끝이더라고요. 그대로 하니까. 그 계산한 걸대로 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 암기 프린터는 6번에 있습니다. 기권, 예공, 상태, 환지세 9가지 설명해야 된다. 자, 아까 했던 거 소재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면 되고요. 지적도, 임야도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도가 도면이잖아요. 도면 그림.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적도, 임야도 또 직접 여러분들이 이런 건 한번 떼가지고 확인을 해보는 게 좋아요. 지적도, 임야도는 어떻게 생겼어요? 1번지, 2번지, 3번지, 4번지면 이 4번지가 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목, 토지대장, 임야대장에는 정식 명칭이 기재되어 있고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 약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천원, 차장 이런 식으로 표시되어 있죠. 천원, 차장. 요 천원, 차장 요 4개만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보호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두문자, 일음절을 보호로 사용하죠. 이거는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 천은 뭡니까? 하천, 원은 유원지, 유는 유지, 장은 공장용지, 공은 공원, 차는 주차장, 주는 주유소 용지, 천원, 차장. 이게 지적법 시험에 출제됐어요. 요 4개만 차문자, 이음절 두 번째 대가리를 보호로 사용한다. 나머지는 두문자, 일음절 첫 대가리를 보호로 사용한다고요. 자, 그래서 면적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보면 되고요.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하고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합니다. 소유자는 등기사항증명서 갑구가 우선합니다. 토지대장에도 소유자 나오죠. 그렇지만 권리관계는 등기부가 우선하고 표시사항은 대장이 우선합니다. 경계, 지적도, 임야도 이게 경계잖아요. 경계,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형, 땅이 생긴 모양이 지형이잖아요. 지형도 지적도, 임야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지세는 기울기, 경사도는 지적도, 임야도 이거는 평면도니까 안 나오죠. 경사도는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축물, 소재지 등은 건축물 내장을 통해서 확인하고 건축물의 방향은 현장 답사를 해야지 건축물 내장의 방향이 남향인지 이런 건 안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설비, 외형, 노후 정도 이런 것도 현장 답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런 것들도 건축물 내장에 나타납니다.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이런 게 건축물 내장에 나타납니다. 내진 설계 하는 거 보니까 옆으로 이렇게 철사를 가지고 감아놨더라고. 이렇게 옆으로 움직이는 거 방지하기 위해서. 요즘 아파트 지으면서 철근 빼먹었다 이런 거 뉴스에 많이 나왔대요. 보니까. 새로 많이 올라가 있는 거 다시 뜯어내고 새로 지으려니까 5년 넘게 걸리더라고. 뜯어내는데 지금 한 2년 가까이 걸리고 새로 짓는데 3년 넘게 걸리고 요즘은. 그러니까 무조건 뭐 뜯어내 그 모르고 지금 옛날에 LHS도 그냥 철근 빼먹었다 이렇게 말해가 다시 지금 짓고 있잖아요. 지금
광주에도 다시 짓고 있고 지금 금단 신도시에도 이제 그래서 함부로 그런 말 못해요. 한 번 이거 새로 지으려면 엄청나게 몇 천억 들어간다고 돈이. 자, 분묘기지권입니다. 496페이지부터 있는데요. 분묘기지권. 민법의 물권법에서 물권은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 계약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죠.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하면 배우자하고 100만 원 주기로 한다, 1000만 원 주기로 한다 약속했으면 말로만 약속했으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합격하면 정지조건부 계약이죠. 줘야 되죠. 왜 안 줘도 되는데요? 아니, 법적으로 묻는 거예요. 그거 주고 안 주고 그거는 법적으로는 안 주면 법적으로 압류해가지고 강제 집행하면 돼요. 예, 받아낼 수는 있어요. 법적으로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러면 이제 녹음을 해놓든지, 그러면 전화해가지고 뭐라고 자기가 다시 한번 말해봐, 뭐라고 했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녹음을 해놓으면 돼요. 증거를 내려면. 오늘 뉴스, 오늘 그 인터넷 뉴스에 보니까 그런 게 나왔더라고. 남편한테 20억 받으면 3억 세금 내야 되고 전 남편한테 받으면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전 남편한테 받는다는 거는 그 재산 분할하면 자기 거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세금을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좀, 그래서 위장위원이 많이 조장하고 있다, 정부에서. 그래서 부부간에 승리하는 경우는 세금을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 지금 6억까지는 안 내죠. 근데 그걸 높이거나 없애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럼 뭐 계약은 얼마든지 자유롭게 무슨 계약이든 해도 됩니다. 뭐 반사회 질서적 행위라든지 이렇게 강행법규 위반이라든지 무효인 법률 행위가 아닌 이상 얼마든지 계약해도 된다. 사람 죽여주면 1억 줄게, 이런 계약은 안 되죠. 그거는 강행법규 위반되는 거니까, 반사회 질서적 행위니까 안 되지만, 시험 합격하면 1억 준다, 1000만 원 준다, 이런 거는 가능합니다. 받아도 됩니다. 아버지하고 얼마 받기로 했어? 합격하면 선생님, 에? 받기로 한 거 없어? 그러니까 자꾸 주무시고 계시네. 받기로 했어야 꼭 합격할 텐데. 다시 계약해요. 얼마 줄 건지 물어봐. 집에 가서 합격하면 얼마 줄 건지. 뭐 돈 준다는 게 없으니까 이게 공부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물권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고 법률이나 관습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창설할 수 없는데, 법률에 8가지가 있습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지전, 유질저, 유치권, 질권, 저당권, 점유권, 소유권 8가지 물권이 있습니다. 그 외에 관습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딱 2개밖에 없어요. 이게 분묘기지권하고 법정지상권 2개만 인정됩니다. 통행권 이런 거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통행권. 그래서 보면 뉴스에 자주 나와요. 개인 땅이라고 그냥 출조망 치가지고 평소 다니던 길 못 가게 막아버리고 이런 건 뉴스에 나오죠. 통행권이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인정됩니다. 분묘기지권이 뭐냐면 지상권에 유사한 관습법상 물권입니다. 지역권에 유사한 게 아니라 지상권에 유사한 물권입니다. 지상권이 뭡니까? 땅 위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입니다. 지상권이라는 말 뜻이. 자, 분묘기지권이란, 그래서 나무 땅에다 묘를 설치해놨더라도 그 묘를 봉제사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나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분묘기지권입니다. 봉분이 있어야 됩니다. 봉분이 뭡니까? 이게 묘가 불루가게 위로 올라와 있어야 된다. 봉분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 이걸 봉분이라고 하죠. 평분, 평평하게 한 거 평장, 평평하게 묻어놓거나, 암장은 뭡니까? 암매장했다. 살인사건 나면 누구 암매장했다 이런 건 뉴스에 나오죠. 밑으로 푹 파고 묻어놓는 경우, 이런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묘, 예장 같은 말입니다. 가짜묘, 예장, 미리 묻어놓은 묘. 사람 죽지도 않았는데 미리 명당자리 잡아놓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좀 묘를 조금 적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저도 시골에 가니까 작은아버지 숙부님 그 묘에 가니까 옆에 하나 조그만한 게 있길래 작은어머니한테 저건 누구 묘인데 물으니까 나 들어가면 죽으면 들어가려고 만들어놨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감요의 예장 미리 만들어 놓은 거 명당 자리 다른 사람 묻을까 봐. 그런 경우는 분묘기지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분묘기지권이 성립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서 분묘를 설치하는 경우, 그 다음에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경우에는 시효취득을 하는데, 시효취득을 한다고 해서 토지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게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고요.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땅 소유권을 시효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 안 했으면 분묘기지권이 생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을 안 하면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말 안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경매로 낙찰받으면 그 묘 주인들이 묘 이장한다는 말 안 했잖아요. 그래서 분묘기지권이 성립은 합니다. 옛날에는 성립하면 지료를 안 줬는데 지금은 시효취득한 경우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되고, 요 3번의 경우에는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한다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출제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된다. 그리고 자주점유가 아니고 타주점유다. 민법에서 말하는 타인이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 자주점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점유해야 시효취득을 하죠. 소유권을. 그래서 타주점유로 소유권을 시효취득할 수는 없다. 토지 소유권을. 그리고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따라서 새로운 분묘를 신설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부부 중에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해서 20년 지나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성립했습니다. 그 옆에 배우자를 쌍분 형태, 쌍분은 봉분이 2개 있는 것을 쌍분이라 하고요. 단분은 봉분이 하나 있고 관만 2개 묻는 걸 단분이라고 하죠. 단분. 단분이든 쌍분이든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봉분 뒤에 사성이 조성되어 있다. 반달 모양으로 둔덕을 조성해 두는 것을 사성이라고 하는데, 이 사성까지 반드시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은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사회통념상 분묘가 일시적으로 멸시되었다 하더라도 원상회복이 가능한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계속 존속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2001년 1월 13일 전에 설치된 분묘의 경우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2001년 1월 13일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시점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존속되는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매장기간이 30년입니다.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하더라도 6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들은 지금 사망해도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고요. 땅속에 최대 묻힐 수 있는 기간이 60년밖에 안 됩니다. 30년 한 번이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2001년 1월 13일 이후 죽은 사람은, 사망한 사람은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되지만, 만약에 이게 판례가 95년도에 사망했습니다. 95년도에 사망을 해가지고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이 안 지났지만 지금 2020년, 지금 현재 20년이 지났다면 분묘기지권 인정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됐어요? 땅 주인의 경우 이걸 설치하는 걸 알았다면 20년 되기 전에 소송을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야 돼요. 이 소송 이름이 나온 적은 없지만 시험에 구리소송이라고 하더라고. 이걸 구리소송. 굴착해가지고 이장하는 걸 구리, 파내가지고, 꿀자죠. 파낼 꿀자. 구리소송. 구리소송을 해가지고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고요. 이론적으로는. 자, 그 다음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에게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이고요. 화장은 불에 태워서 장사하는 것이고요. 자연장이란 골분, 뼈의 가루를 수목, 화초, 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걸 말하고, 강이나 바다에 뿌리도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법에는. 지금 현행법상은 불법입니다.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거는.
개장, 옮기는 거 개장입니다. 이장이죠. 봉안, 옛날엔 납골이라고 불렀어요.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봉안이라고요. 분묘는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이고 묘지는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입니다. 공동묘지는 여러 개의 분묘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가족묘지에는. 묘지가 더 넓은 개념이죠.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분묘기지권은 영구무한히 종속되는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은 30년 매장할 수 있고 한 번 연장할 수 있다고요. 그럼 최장 60년밖에 안 되고요. 60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매장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화장 또는 봉안해야 됩니다. 1년입니다. 시험에 1년 대신에 2년 6개월 X로 출제됐습니다. 1년 이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면적이 있는데 분묘기지권은 아까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분묘기지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런데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은 개인묘지는 30제곱미터 초과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가족, 종중, 문중묘지 안의 분묘 일기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은 15제곱미터입니다. 시험에 합장은 20제곱미터 X로 출제됐습니다.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인묘지 30제곱미터 이하, 가족묘지 100제곱미터 이하, 문중묘지 1000제곱미터 이하, 법인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지금 이런 거 시험에 거의 안 나왔어요. 이쪽에 있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오늘 하는 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한 문제 확실하게 나온다 했죠. 나머지는 시험에 이런 거는 나올 수도 있고 사실은 이런 걸 내야 되는데 최근까지 기출문제를 보면 분묘기지권이 외래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이게 장사 등에 관한 문제는 거의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런 법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잘 모르니까요. 근데 대권 후보들은 전부 다 이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대권 후보들은. 뉴스에 나온 거 보면 원희룡 전 제주지사, 뭐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대권 후보들은 전부 다 묘 이장을 많이 했거든요. 풍수지리에 보면 묘자리를 좋은 데 쓰면 후세가 발복을 하고 집터를 좋은 데 지면 현세가 발복한다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묘자리 좋은 데 하려고 옮기는 경우 많았어요. 다 옮겼어요. 그 역대 대통령들. 유해창 전 총재도 옮겼는데 당선 안 됐어요. 거의 다 옮겼죠. 지금 뭐 김대중 전 대통령 뭐 다 옮겼어요. 묘 부모님들 묘. 그 지금 이건 옮겼다면 100% 거의 99.99% 이거 다 위반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는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안 적어놨지만 도로 하천으로부터 뭐 떨어져야 되는 거리 3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500 그 인구가 밀집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져야 된다. 그런데 거의 500m 떨어지는 데가 없어요. 산 올라가는 초입에 다 있잖아요. 묘가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럼 거의 뭐 99.9% 다 위반할 수밖에 없다고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이 장사 등에 관한 문제 시험에 많이 안 나왔다. 요거는 좀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사전 신고 3개, 사후 신고 3개, 사전 허가, 미리 허가 받는 거. 요거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사전 신고 3가지인데요. 화장, 개장 옮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 화장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미리 신고를 해야 미리 신고해야 되고 화장하는 게 굉장히 같은 시군구에서 못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죽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 그래서 화장 신고도 미리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가족 자연장지, 문중 자연장지, 종중 문중 같은 말이죠. 미리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후 신고, 매장 신고 사후 30일 이내, 개인 묘지 설치 사후 30일 이내, 개인 자연장지 설치도 사후 30일 이내 신고합니다. 미리 허가받는 것은 가족묘지, 종중묘지, 문중묘지, 법인묘지, 법인 자연장지도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이 법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한마디로 말하면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물론 법조문에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 이런 거 없습니다. 근데 한 줄로 요약하면 사실은 법을 다 지키려면 매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로부터 300m 이상 떨어져야 되고 20호 이상 인가가 밀집한 지역으로부터 500m 이상 떨어지고 이런 걸 다 지키려고 하면 그 완곡하게 표현을 해놨다고 법에 만약에
매장하에서는 아니 되고 화장하에 한다 이러면 아마 가만 안 있을 거예요. 2001년도만 해도 우리가 80% 이상 매장을 했습니다. 화장 안 하고요. 근데 지금은 거의 한 80% 이상 화장 하나 보더라고요. 완전히 바뀌었어요. 문화가 한 20년 만에. 농지법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드린 문제 미리 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